뉴욕 증시가 기분 좋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기술주의 부활이 돋보이고 있고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테슬라가 5%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이 미중 무역 협상 이틀차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 기대감을 많이 모았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이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서 전면적인 타결은 다소 어렵겠지만요. 이 부분적으로 반도체 단에서 약간의 수출 통제에 대한 그런 조정들,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3대 지수 과연 정확하게 어떤 흐름 보였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다우존스 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0.25%, 나스닥과 S&P 500은 확실한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줬네요. 우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 들어서 약간의 이 지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 아무래도 장중에 이란에 관련된 지정학적 긴장감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분을 되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고요. 또 이어서 나머지 나스닥의 경우에는 이 반도체 단 그리고 특히나 이 기술주들이 약간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개별주 이슈가 다소 강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밤사이 주요 업종들과 특징주들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지 지금부터 바로 히트맵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가장 먼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이렇게 보시다시피 약간의 M7 사이에는 혼조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엔비디아 이 반등이 제한될 것이란 일부 투자 회사들의 발표로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 기대가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서 부각이 되자 이 다행히도 장 후반 들어선 반등에 성공했고요. 또 이어서 알파벳의 경우에는 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구글의 소식들이 나와줬습니다. 이 오픈 AI가요, 구글 클라우드와 신규 계약을 맺는다. 이 저가의 동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 참 흥미롭죠. 마찬가지로 주가에서도 1.4% 이상의 강세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머스트노우 5에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메타 역시 이 스케일 AI의 지분 49%, 약 절반가량이죠. 14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또 노보노디스크 오랜만에 5%대 강한 반등 보여줬네요. 자, 이 행동주의 투자자인 파보스 자산운용이 이렇게 지분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어서 일라일릴리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약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업황을 보자면 계속해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제약 업종까지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이 전기차 중에서 니오가요 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출 전망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이어서 에너지와 원자력 쪽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머스크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에 유효하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네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자면 이 LA 관련해서 이 LA 시위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파국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때문에 현재 이 보험 중개업 관련해서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뉴욕 현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바로 연결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요 이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두 번째 협상 마찬가지로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됐었지만 뭔가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말만 너무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밤사이 뉴욕 증시 흐름 그리고 관세 협상까지 어떻게 봐주셨을까요? 네, 이제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힘입어서 이 변동성 속에서 상승마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이란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잠시 하락하기도 했지만은 루트닉 미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이제 반도체 2% 넘는 강세를 보였고, 자동차, 에너지, 제약 등 경기 민감 업종도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에
이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지수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와 농산물 금융시장 개방 등 일부 실익이 있는 타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 첨단 기술 분야 등 민감 이슈는 여전히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과 IMF, OECD는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무역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위축과 투자 둔화가 그 배경인데요. 이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대한 취약성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TF와 야간 선물 흐름을 보면요, MSCI 한국 ETF는 소폭 하락했지만은 이 반도체 이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야간 선물은 0.3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은 1,368원 부근에서 마감했고요. 외국인 수급은 미중 협상 진전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와 원자재는 혼조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전략적으로는 미중 협상 결과와 CPI 발표를 앞둔 관망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기술주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반도체, 자동차 등 실적 기반 업종 중심의 회전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배당과 밸류 중심 종목에 대한 선별적 접근도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대외적으로는 이란과의 리스크가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북격화가 그렇게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대내외적으로는 LA 시위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런 정치적인 그리고 무력 충돌 관련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변수들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 이 가장 먼저 제가 좀 약간은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성장률, 특히나 미국 성장률을 상당히 많이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특히나 어떤 변수,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특징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전기차 섹터에서 테슬라가 5%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 기대감에 더해 머스크가 직접 로보택시 테스트 영상을 공개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GM, 포드도 동반 강세를 보이며 이 전기차 섹터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이 반도체 AI 섹터는 미중 규제 완화 기대와 실적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강세를 주도했는데요. 인텔은 AI GPU 신제품 발표 이후에 8% 가까이 올랐습니다. TSMC, 마이크론, 퀄컴도 규제 완화 기대감에 그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도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올랐습니다. 메가테크는 혼조세를 좀 보여줬고요. 이 구글은 이제 오픈 AI와 계약 소식이 상승했지만은 이 광고 부분 구조 조정 우려가 불거졌고요. 애플은 WWDC 실망감에도 장 후반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각각 협상과 행동주의 투자 이슈로 강세를 보였고 체중 감량제 관련 종목들도 역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양자 컴퓨팅 테마는 IBM의 내결합성 컴퓨터 개발 발표로 주목받았지만은 이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중국 전기차는요, 니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실적 우려에도 매출 성장에 부각됐고요. 전반적으로는 업계 경쟁 심화에 따른 재무 건전성이 핵심 투자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반면에 유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엑소모빌과 세브론은 협상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이 우주 산업주는 머스크 리스크 부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중개 업종은 LA 지역 리스크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보험료 급등 우려가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투자 전략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 이 단기적으로는 미중 협상 관련 발언에 따른 이 섹터별 회전 매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반도체 전기 AI 관련주는 눌림목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헬스케어와 체중 감량제 관련주는 중기적 실적 모멘텀 기반 접근이 유효하고 반면에 이 구조조정 이슈가 있는 메가테크나 이 변동성 확대 중인 우주 보험 업종은 선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뭐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을 그었었죠. 뭐 스타링크도 그대로 둘 거고 테슬라도 기존대로 좀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은 좀 약간 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말들을 완전하게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도 한번 짚어봐야겠는데 뭐 가장 먼저 AI 관련 이슈들 지난 구글도 그렇고요, 오픈 AI도 그렇고 쭉쭉쭉 AI 관련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하루였죠. 이 국내 증시엔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요? 네네. 오늘 한국 증시는 미국발 긍정적 뉴스와 수급 환경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이 기술적 부담 구간에서의 반도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한 가운데 특히 이 반도체와 자동차, 에너지 등 경기 민감 업종의 강세가 한국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특징은 미중 협상 관련 기대감의 확산입니다.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기술 세부 조율 중 발언은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금융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자극했고 이에 따라서 TSMC, 마이크론,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주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국내 대형 반도체주와 2차 전지 AI 관련 종목군에 대한 수급 유입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한국 증시는 이미 이 기술적 과매수권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에 의한 단기 급등 이후에 1000포인트를 돌파한 달러 기준 코스피 차트 그리고 ADR 과열 구간 진입은 단기 매물 출회의 명분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시장 전반적으로는 단기 관망 심리가 이어지겠지만은 이 외국인 매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중 협상과 CPI 발표 같은 이벤트를 앞두고 이 섹터별 회전매 흐름이 재차 유입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으로는 이 반도체, 전기차, AI 관련주는 눌림목에서 비중 확대, 헬스케어, 체중 감량제는 실적 기반의 중기 보유 전략, 구조조정 이슈가 있는 메가테크, 변동성이 높은 보험, 우주 섹터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도주 외에도 기관 매도 정리된 철강, 미디어, 인프라 등 5월 말 이후 반등 업종은 저가 매수 관점이 유효합니다. 오늘 장은 수급 기반의 주도주 복귀 여부와 외국인 매수 유지 여부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어제 이 개장 전 기준으로 코스피 ADR이 125%를 넘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기술적인 과매수 이런 구간에 멈춰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익신호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어서 특징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바로 이주의 앵커 함께 하시죠. 네, 기분 좋게 출발한 뉴욕 증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징주들 좀 살펴보면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과 테슬라, 애플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테슬라가 5%대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단절이 되는가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빨간 테슬라 차량을 보유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드디어 1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 부분도 선반영이 되면서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오픈 AI와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오픈 AI가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하겠다, 추가할 것이다라고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이러한 계약 추가 협업 시너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1%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WWDC에 대한 이 실망감이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장에서 대부분의 M7 종목들이 잘 갔었는데 애플은 그렇지 못했죠. 전날의 낙폭을 딛고 다시금 만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0.61%의 강보합권에서 일부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어앤메인 보겠습니다. 2%의 약세였는데요.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 EPS 기대보다도 하회했다라는 분석이고요. 이 코어앤메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가이더스까지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장 둔화 우려에 대한 부담감이 제기가 되면서 2%의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켈러보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보카도 유통업체인데요. 2분기에 이 관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에 가까이 밀렸다가 다시 16%에서 마감이 됐는데 2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장이 마이클 셀러의 발언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겨울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수익이 84억 원, 84달러죠. 올해가 이 비트코인 수익 84달러인데 84억 달러인데 연간 목표치가 150억 달러치 만큼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멘텀을 받으면서 4%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스냅이 0.12%로 올랐습니다. 차세대 증강현실 안경이 출시될 것이라는 계획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되며 0.12%의 상승 마감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호재에 영향을 받는 종목입니다. 애플 수요 이 선반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2%의 오름세 스카이웍스 솔루션스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과 9월에 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큽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90일 내 실적 상향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리포트 또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IBM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IT 업체인데 대규모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 개발과 관련해서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퀀텀 스타링 개발 로드맵이 발표가 된 것이고요. 양자 슈퍼컴퓨터 부분에서 앞으로도 어떤 방향성을 이뤄갈지에 대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 1.53%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IB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죠. 연브랜즈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해외 시장 성장과 또 수익성 개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로켓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업계에서 가장 유망한 우주 기업으로 대표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골든 돔 미사일 방어 계획과 더불어서 정부의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 덕분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됐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테슬라 강세론자들조차 회사의 불확실성이 커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9일 경제 전문 매체 마켓 워치에 따르면 베어드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아거스 리서치는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베어드의 중립 의견은 약 3년 만이다. 베어드는 테슬라 주가 상승이 로보택시 기대감에 기댄 것이라며 실제 투입은 수천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머스크와 트럼프 간 갈등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졌고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될 수 있어 인도량 전망도 하향 조정됐다. 아거스는 주가가 기초 펀더멘털과 무관한 이슈로 움직이고 있고 전기차 수요 부진과 경쟁업체의 생산 확대도 우려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자, 이 밤사이 뉴욕 증시 미중 이 무역 진행 상황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까지 또 오픈 AI를 포함해서 AI 관련 호재들이 가득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쏟아졌는데요. 과연 그 발언들을 긍정적으로 그대로 표면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의 머스노우 5 가장 첫 번째 이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밤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 이틀 차를 막 지났었죠. 이 전일 6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역시 이날도 희귀광물 그리고 AI 첨단 기술 분야의 갈등 완화를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 발언들도 쏟아졌는데요. 가장 먼저 이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 기자들과 만나서 이 밤사이의 회담에 대해서 중국과의 회담이 정말 잘 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논평을 했습니다. 또 오늘 회담을 마무리하길 희망하지만 필요하다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이면서 협상 종료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이렇게 열어두는 태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전에 관련 속보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중 간의 이틀간 회담은 생산적이었다. 의회의 증언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 미중 회담은 계속 진행된다라면서 앞으로까지 계속 또 이 중국 대표들과의 협의가 지속될 예정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 사항이 나지 않았다라는 말이겠죠. 다소 실망스럽네요. 자, 하지만 이렇게 낙관적인 그런 발언들 속에서도 여전히 긴장감은 똑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직후에 좋은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이어지는 한마디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중국은 쉽지 않다. 이 중국과의 협상이 단기 타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장기전으로 다시 한번 돌입할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이 현재 미국의 상황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면 에탄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방식으로 실물 자원을 바로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협상은 양국이 정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공급망의 주도권을 둘러싼 이 패권 다툼이라는 점에서 협상 체결이 기한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역시 유의해야겠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이 90일 협상 유예 시한 7월 초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각국과의 무역 협상의 속도가 확연히 붙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미국과 인도와의 협상 이번 주 이틀 연속 이어가면서 타결이 임박될 것이란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중간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결론적으로 현재 협상 이 낙관과 회의 그 사이에 중간 지점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이 확실하게 타결이 됐다라는 신호를 보내와야 이렇게 바뀌어야 확실히 시장의 상승에 추가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봤었던 이 중국과의 협상 이슈 실질적으로 뭔가 진전이 된 것 같지는 않네요. 뭔가 조금 더 실효성, 알맹이가 있는 내용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자, 이어서는 바로 객관적인 이 사실을 다루는 그런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표라기보다는 이 전망 하나가 나왔는데 바로 세계은행이 관세 영향 때문에 미국의 성장률이 절반이 될 것이다, 거의 반토막이 될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2024년에 2.8%였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 세계은행의 전망에 따르면요, 올해는 1.4%로 급락할 전망입니다. 완전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 세계은행은 특히 7월부터 예정된 추가 관세가 현실화가 될 경우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 둔화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전 세계 성장률 전망도 함께 낮췄습니다. 2025년 2.7%에서 2.3%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또 유로존과 일본, 인도 등의 주요국 대부분이 미국의 수출 둔화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멕시코가 조금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5%에서 0.2%로 거의 성장 정체 수준으로 전망치가 낮아졌고요.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개도국일수록 충격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결국에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무역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경고장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관세 이외에도 추가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 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결국 700여 명의 해병대를 LA, 로스앤젤레스에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점점 극단적으로 거의 이 내전 수준의 비교가 되는 이렇게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점 역시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붙잡는데요. 2023년을 잠깐 돌이켜볼까요? 미국이 이 당시에 예상 밖의 고성장을 기록했었죠. 당시 이 SVB,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금융 불안이 커졌지만 이와 동시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가 미국에 유입이 됐었고요. 그 결과로 3분기에 미국 경제는 5%의 성장률이라는 정말 놀라운 수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이민자 유입이 오히려 경기 회복의 완충장치로 작용을 한 건데 노동시장의 과열을 조절을 했고요. 또 과도한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조정을 하게 되면서 골디락스를 이끌어낸 숨은 공신이 사실상은 이런 불법 이민자의 유입도 있었다. 이런 평가도 지배적이죠. 자, 하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으로 인해서 이 불법 체류자 증가가 공식 고용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노동에 대한 공급은 늘었지만 이게 실질 성장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그림자 노동이다라는 이런 비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굉장히 돌아서는 주변에 적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만큼 자신의 주변 인사들을 확실히 이 재무 쪽에서도 그렇고요. 정책 쪽에서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밤사이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유력한 차기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현재 언급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 지난 금요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까지 약 1년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만간 후임을 지명할 것이다. 이렇게 인사 교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그간의 후보군으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등이 물망에 원래는 올라 있었지만요. 밤사이에 또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 보도는 이 백악관의 공식적인 확인이 아니라 이 관계자의 소식통을 인용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는 해당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자, 이 베센트가 실제 연준 의장이 된다면 현재와는 사뭇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중시하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의 성장 전략을 펴온 인물입니다. 감세와 규제 완화, 또 에너지 생산 확대를 핵심적으로 하면서도 이 재정 적자와 시장 신뢰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온 인물이죠. 자, 따라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조율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약간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도 이 장기 금리가 안정적으로 좀 하락이 되고 또 미국 증시와 채권 시장이 동반 상승을 하는 건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 무역 협상 같은 정치적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이 실제 대규모 관세 부과 가능성은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후임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는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금리 인상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부담이 낮아지고요. 원달러 환율 더더욱 안정세를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미국 소비와 투자 확대는 당연히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이 아무래도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후임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아예 적용이 되지 않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이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연준 독립성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하나의 리스크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 테슬라, 이 밤사이에도요, 로보택시 기대감은 여전했습니다. 이 영상 굉장히 바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보도록 하시죠. 자, 이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X를 통해서 영상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운전자 없이 도심을 달리는 테슬라 차량이 이 운전자 없이 다시 한번 주행 중인 그런 모습이 모델 Y의 로보택시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 차량 측면을 보시면 로보택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좀 붙어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오는 6월 10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소규모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해졌었죠. 초기에는 10대와 20대 수준으로 운영을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규모를 키울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변화된 사항은 없고요.
또 머스크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팀을 이끌고 있는 이 최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그램까지 책임지게 된 아쇼크 엘루스와미도 마찬가지로 해당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현재 테슬라는요, 이번 서비스의 초기 운영에 사용될 자율주행 모델 이 Y SUV 차량들을 시험 운행 중이고요. 또 이 제조사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들이 사우스 콩그레스를 포함한 오스틴 일대에서 테스트 운행되는 모습들이 속속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차량은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이 FSD죠.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의 감독 없는 버전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머스크는 별도의 X 게시물에서 해당 영상 속의 차량이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다만 첫 번째 사용자층이 누구인지, 어떤 앱을 통해서 호출할 수 있을지, 이용 요금은 얼마가 될지 등 이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번 로보택시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요, 이외의 호출 플랫폼과의 협업 가능성도 대두를 시키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미래의 성장 동력 가능성으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확신을 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에 이어서 이 AI 관련해서도 간밤에 소식들이 쏟아져서 나왔죠. 메타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상당히 이 부서 그리고 팀을 하나 새로 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오픈 AI도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관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밤사이에 두 가지의 소식이 우선 추가로 전해졌는데요. 챗 GPT 출시가 된 지 2년 반 만에 연간 매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이 생성형 AI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주목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여기에 이어서 최근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까지 발표를 해줬는데요. AI 모델을 훈련하고 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다른 플랫폼과 다른 기업과의 손을 잡는 이 협업 구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그동안 의존하던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 구글까지 추가로 손을 잡은 것이 참 독특했는데요. 검색 시장의 직접적인 경쟁자죠. 또 클라우드 쪽에서는 협력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적과의 동침, 공생하게 되는 미묘한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의 사건의 배경에는요, AI 산업의 본질이 데이터에서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유추가 됩니다. 이 앞으로도 오픈AI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AI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어제 오후에는 이 AI 수요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TSMC의 5월 매출까지 눈길을 끌었죠. 간단하게 한번 축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 가까이 증가했지만 4월 대비로는 8% 감소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또 재고 조정, 대만 달러의 강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적인 조정은 있어도요, AI 반도체 자체가 이 글로벌 IT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원래의 흐름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그런 실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에 주목해야 할 버스턴 5 다 같이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이게 내 존재의 이유. FBI 국장 충격 증언, 중국의 펜타닐, 미국 젊은이들 말살의 덫, 테슬라 로보택시 이미 운행 중.
입니다. 자, 트럼프가 계속해서 자기의 효과 강조하고 있죠. 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었고 이 선출된 권력, 압도적으로 선출된 권력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특히나 하위 법원 판사들이 감히 태클을 걸어서 나의 정책들을 반대하고 그쵸? 국경에서 쫓아내가지고 엘살바도르 감옥에다가 보내놨더니 그 일반적인 가정의 아버지라면서 빼오라고 판사가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관세 법안을 관세 협상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토로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또 FRB죠. FRB 의장 그리고 FRB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계속 나타내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 느림보 거부기 같은 행보로 나의 정책과 발맞추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또 발언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민주당,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은 매일매일 발목을 잡고 자신들도 정책을 원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나에게 공을 돌리기 싫고 공화당 정부에서 공상이 나오는 게 싫으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역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건 공화당 대통령이건 어떤 대통령도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누구도 칼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두려우니까. 칼을 댔다가 괜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자기 임기 내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아니면 아주 골칫덩이가 생기는 게 싫으니 아무도 안 하고 계속 넘겨왔다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과감히 손을 댔다.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다. 결국 내가 이 지금 요곳에서 좋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면 나는 역대 루즈벨트, 링컨, 조지 워싱턴 버금가는 혹은 넘어서는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들을 내세우는데 대부분 하드 데이터죠. 숫자로 찍히는 소프트 데이터는 따라오지도 않고 있고 소프트 데이터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특히나 가계의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 그다음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과도한 트럼프 반대를 위한 어떤 그 성향이 발언으로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들은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죠. 자, 하드 데이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드 데이터가 이렇게 찍히면 그들의 마음도 변한다. 자, 일단 그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거기 이제 민간과 공공이 같이 나오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민간 부분에서 증가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 말기에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이 증가되었는데 대부분이 실제로 이건 팩트입니다. 실제로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약간 마사지가 가능한 부분이죠. 자, 우리나라도 아시죠? 일자리를 정말로 그냥 만들고 싶다, 보여주기로 그러면 갑자기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보도블록을 갈아엎으면서 보도블록 갈아엎는 일일 근로자들을 엄청나게 단기제 근로자들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총하면 되죠. 그러면 갑자기 정부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럼 총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민간 부분에서 13만 9천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가 추가되었고 그것은 모두 미국 태생의 근로자들이 차지했다. 저것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값싼 일자리, 이민자들 혹은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그 허드렛 일, 그쵸? 3D 업종, 더럽고 막 쓰레기 치우고 막 무슨 그 변기 뚫고 막 이런 거 일자리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 태생의 근로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기대치를 상회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신뢰해야 된다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말을 또 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하드 데이터가 좋게 나온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FRB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5월에 13만 9천 개 일자리를 추가해서 3개월 연속 예상치 상회했고요. 특히 어디서 늘었나 봤더니 여가 및 환대에서 4만 8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여가 부문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운송창고에서 5,800개, 건설에서 4천 개의 신규 일자리, 그다음에 건설 부분은 4개월 연속 일자리 증가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임금도 나오겠죠.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 평균 시간당 소득이 이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넘은 4% 가까이 증가하는 수치가 나왔죠. 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실질 가처분 개인소득이 연평균 7.5% 증가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걸 강조하고 있는 거. 물론 임금의 상승도 인플레이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저기서 발생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임금은 올라갔는데 계란 가격은 내리고 기름 가격은 내리고 약값을 인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보면은 내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미국인들의 소득은 올라갔는데 사 먹는 가격은 떨어져서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이겁니다. 결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 증가의 99.8%가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저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2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 4개 중 1개, 25%에는 정부에서 창출됐다는 것이죠. 정부, 지자체 이런 데서 지금 다 창출된 것이지. 근데 나는 지금 일자리의 거의 100%가 민간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막 이상한 일자리를 막 만들 수 있잖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그냥 이름 붙여서 만들어가지고 어거지로 끼워 넣으면 마사지 가능하거든요. 자기는 안 했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그걸 찬양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 실어놨습니다. 그렇죠? 경제고문협의회 의장, 경제학자,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CEO,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세릴 카송까지 일자리 창출을 훌륭히 해낸 트럼프에 대한 칭찬들 싹 쓸어놨고요. 자, 미국 노동자 및 중산층을 위한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감면. 바로 이게 결국에는 7월 4일까지 상원에서 통과시켜야만 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그 법안이죠. 이 내용을 보면 중산층, 노동자 이렇게 지금 집중시킨 것으로 지금 타겟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목장주인, 농장주인, 노동자 이런 분들, 러스트벨트 이런 쪽에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죠. 자, 3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 중산층 대상으로 15%의 세금 감면이 있고요. 세금 공제를 통해서 4천만 가구에 대해서 2,500달러를 세금 공제 한도를 인상시키고 그다음에 납세자의 91%에 대한 이중 표준 공제 유지 그리고 건강저축 계좌 확대 그다음에 투자저축 계좌 나오는데 이 투자저축 계좌에 대해서 바로 2시간 전에 따로 또 올렸습니다. 1,000달러짜리 아동 트럼프 계좌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우리 경제의 힘을 활용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친가족 이니셔티브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면 참 부럽긴 하죠. 미국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자산의 어떤 증식에 굉장히 유리한 지금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1,000달러짜리 아마 신생아가 태어나면 트럼프 아동 계좌라고 해서 1,000달러를 넣어주나 봅니다. 우리나라도 뭐 청년계좌 이런 거 있지만 신생아 계좌는 없죠. 그러니까 이 미국인은 여기서 태어나자마자 1,000달러짜리 저축계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행복하겠네요. 그래서 저거에 자산이 증식돼서 나중에 20살, 18살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 엄청난 자산이 증식되어 있는 계좌를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수 있겠네요. 대학생활이나. 참 좋은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지 않을 수 없고요. FBI 국장의 충격 증언, 중국의 펜타닐, 미국 젊은이들 말살의 덧입니다. 자, 조 로건 팟캐스트죠. 스포티파이 주가가 저렇게 사상 최고가를 갖고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유에는 바로 조 로건이 있죠. 그 팟캐스트를 2억 달러인가요? 계약금을 주고 스포티파이가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스포티파이는 이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뿐만 아니라
팟캐스트의 성지입니다. 자, 유튜브 구독자 수조차도 지금 10만만 더하면 무려 2천만 명입니다. 자, 결국에 여기서 해리스랑 결정적으로 젊은 층에게 표심이 갈렸던 게 바로 이거죠. 조 로건 팟캐스트에서 벤스 부통령, 지금 현 그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 세 명이 그냥 3주 릴레이로 나와서 평균 3시간을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마시고 떠들었죠. 거기서 갈린 겁니다. 자, 조 로건 팟캐스트에 누가 출연했습니까? 현 FBI 국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임명하였고 민주당에서 절대 반대했던 그 인물이죠. 자, 여기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관세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세요. 최초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세의 시작이 무엇이었죠?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었죠. 거기다가 뭐를 부과했습니까? 최초의 관세는 상호 관세가 아니었죠. 무슨 관세였습니까? 중국, 캐나다, 멕시코 그 세 나라에 어떤 관세를 부과했습니까? 펜타닐 관세 10%를 부과했죠. 그게 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 지금 펜타닐, 그리고 중국이 원료를 공급하고 캐나다, 멕시코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미국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결국에 그걸 막기 위해 나는 관세를 부과했다는 거죠. 그게 관세 전쟁의 시작이에요. 자, 그 시작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대국인 미국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FBI, CIA, 정보 많겠죠. 자, 어떻게 하냐? 중국 입장에서 미국 군대에 복무하거나 젊은 사람이죠. 경찰이나 교사가 될 수 있는 젊은 남녀 세대를 우리가 찾아내는 건 어떨까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부터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1년에 수만 명의 미국인들을 몰살시킬 때 저지르는 일. 어떻게 몰살시킵니까? 미사일을 쏠 수는 없으니 핵을 발사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펜타닐을 만든다. 자, 여기 전구체 나오죠. 전구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조금 부진하지만 2차 전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다들 아시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나 이럴 때 나온 전구체. 그러니까 전구체는 2차 전지 전구체에서 많이 들어요. 전구체는 어떤 물질의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태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죠. 애가 태어나기 전에 탯줄이 달려있는 태아 같은 존재예요. 펜타닐의 전구체는 모두 다 중국이 만드는 겁니다. 중국 본토에서. 싹 다. 그거를 전 세계로 배송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펜타닐을 만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맞아요. 왜냐? 펜타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펜타닐의 전 단계인 펜타닐의 원료를 만드니까요. 그러면서 중국은 펜타닐을 안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료를 만든다고. 전구체는 무려 15가지 만든답니다. 지금 14가지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원료는 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큰 문제는 뭐냐? 그걸로 많은 돈을 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펜타닐의 원료인 펜타닐 전구체를 15개를 만들고 전 세계에 납품을 하는데 그걸로 돈을 벌진 않아요. 너무 무섭죠? 그럼 목적이 다른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의 젊은이들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젊은이들한테 펜타닐을 오염시켜가지고 샌프란시스코, LA에 나온 것처럼 지금 다 불황자로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이기겠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에겐 장기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 로건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둡고 어두운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지금 뭐 아까 러트닉 상부장관 살짝 속보 나오던데 뭐 잘 되고 있고 내일까지 한다고. 그런데 결국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관세를 통해서 그러면 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 로건하고 FBI 국장은 지금 별로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게이트 있지 않았습니까? 푸틴하고 뭐 친구고 선거를 러시아가 도와서 일부러 트럼프를 당선시켰다는 음모론이 지금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러시아 게이트. 자, 조 로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오바마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난리에 쳤을 건데 트럼프한테 이런 거 보고는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론에 대한 문제점 조 로건도 지금 지적을 했고요. 자, 테슬라 로보택시 이미 운행 중입니다. 자, 이 차가 떴는데 이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가 지금 운행 중인 차 뒤에 또 하얀색으로 테슬라의 어떤 차량이 그 보조하는 차량도 지금 따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발견이 됐고요. 자, 이미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웨이모가 열심히 지금 운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웨이모의 목표는 내년에 2,000개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높은 목표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웨이모에게 부정적인 소식이 있답니다. 뭐냐? 바로 테슬라랑 경쟁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글의 웨이모가 먼저 선점을 했지만 테슬라라는 거인과 경쟁해야 된다. 왜냐? 테슬라는 이런 자율주행차 로보택시를 무려 1년에 1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찍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회사라는 것이죠. 구글의 웨이모가 2,000대를 생산하는데 연간. 그러면 쉽게 계산하면 지금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만들 거를 웨이모가 1년에 만들 거를 테슬라가 5시간 만에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생산량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선점한 효과도 없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한번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결국에 올해 말까지 도시권에 아마 100개의 로보택시 매장을 보유하게 되지 않을까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자, 엄청난 지금 그 예상이죠. 자, 저렇게 만약에 된다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머스크랑 테슬라도 좀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머스크가 그 앱스타인 얘기를 삭제했거든요.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WWE 무대에서 빈스 맥마헌이랑 머리 밀고 트럼프가 막 경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머스크랑 이것도 정말 다 각본이라면 WWE 시즌 2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역시 테슬라의 기세가 뜨겁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매드평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자, 느가자! 웨이퍼 비켜! 네, 뉴욕 증시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기대감 속에서 뉴욕 증시 랠리를 보였습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다소 흐름이 좋았고요. 섹터로 살펴보시면은 지금 기술과 반도체, 특히나 이 주요 M7 종목들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대거 동반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대의 급등이 나왔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1%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 가운데서 가장 지금 돋보이는 것이 바로 로보택시 출시 기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보택시 이제 1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 계획을 앞두고 있고요. 또한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단절이 아직까지는 아닌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구매한 테슬라, 빨간 테슬라 차량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라는 발언을 또다시 내놓으면서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플릭스는 약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고 또 지위와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이 보험주들 가운데서는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갔지만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또 하락하는 그런 종목 장세도 조금 보이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64.98달러를 기록하면서 0.47%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감 속에서 사흘 연속해서 상승을 보였는데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미중 무역 협상 주시 속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이 3,342.3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낮 12시 기준이고요. 0.13%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장 마감으로 가면서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 보였는데
있었는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관망 속에서 그렇고요. 낙폭을 일부 만회했지만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금값이 오르는 이런 그런 동향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도 회복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재정적 우려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금값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협상이 지금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히토류를 그리고 미국에서는 반도체 규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미국 측에서는 하나가 더 있죠. 이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해제해달라는 중국의 요청을 과연 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몇 시간 전이었죠.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머리를 맞대고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다면 이 회담을 사흘째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틀째가 아니라 사흘째 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준 후보와 관련해서 스콧 베센트 이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연준 의장 후보로 부상을 했습니다. 제로움 파월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스콧 베센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실세인 재무장관이 연준 후보로 올라설지에 대한 관심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이 경기 지표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기업 낙관 지수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역시 좋게 나왔습니다. 98.8 기록했고요. 전월 대비해서 3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95.8에서 98.8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기 평균 수치 98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해서 있었던 하락세를 뒤집어 엎은 것이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좀 주목이 됩니다. 한국의 경상수지를 포함한 국제수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상수지 이제 관세가 좀 한국에 영향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보여지는 수치인데요. 30억 달러 이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7억 달러 기록을 했고 이는 전월 대비해서 약 34억 달러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2014년도 그리고 2015년도에 이어서 역대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품 의진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해서 소폭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수출은 반도체 호조로 인해서 전년 대비 1.9%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좀 주의해서 봐셔야겠고요. 또 둘째, 셋째 주 일정 보시면은 내일은 PPI 지수, 그리고 13일 같은 경우에는 6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15일은 G7 정상회의와 16일은 BOJ, 17일 같은 경우에 이 미국 FOMC 앞두고 있습니다. 17일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18일도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살펴봤고요.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민재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밤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어서 우리 증시에 있을 이 모멘텀까지 한눈에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바로 보도록 하시죠. 자, 가장 먼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들 이 미국 뉴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증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요. 무려 5억 원 이렇게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의 가장 큰 관심 이슈가 바로 이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었죠. 이 지난 4월에 나왔었던 초안에서는 50억 원 이상의 이 상당한 규모가 잡혔지만 이내 이 10분의 1가량으로 크게 문턱을 낮춘 건데요. 당연히 이 핀테크와 또 가상자산 스타트업, 즉 덩치가 작은 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 가상자산, 특히나 암호화폐 관련주들, 핀테크 관련주들 자세하게 보셔야겠고요. 다날과 헥토파이낸셜,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어서 인스코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는요, 이 역시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 보험사 금융, 그중에서도 보험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융위가 킥스죠. 보험사의 이 자본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출 전망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 킥스 쉽게 말해서 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이런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너무 높았던 조건을 합리적으로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 이런 말인데요. 금융당국이 이렇게 자본 비율의 가이드라인을 낮추는 건 20년 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보험사들 약간은 이 전일에 전거래일에 약간의 조정받았었지만요. 다시 한번 이번을 계기로 이 추가 상승,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스마트 기술 컨퍼런스 행사 관련 이슈도 여전히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이 테크 컨퍼런스 2025가 오늘부터 13일까지 3일간 바로 코엑스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1일차 테마는 바로 이 로봇이 될 예정이고요. 또 2일차는 AI, 마지막 3일차에는 보안이 될 예정입니다. 이 참여사들을 위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1일차 로봇 참여사, 특히나 고영과 뉴로메카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안주 위주로도 이 한글과 컴퓨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약바이오 5월에는 다소 굉장히 좀 아쉬웠죠. 관련된 행사들도 많았지만 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6월 달에 들어서는 다시 한번 좀 날개를 달 수 있을지 가장 먼저 그 스타트를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저는 보이네요. 자, 가장 오늘부터 14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이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글로벌 임상 데이터 그리고 신약 개발 관련 연구 성과들을 발표를 차례로 할 예정입니다. 자, 임상 결과가 바로 주가 되는 그런 행사인 만큼 단기적으로 관련주들의 이슈에게 있어서는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강력하게 작용이 될 전망이고요. 자, 이어서 다음으로 이 항체 약물 접합체죠. ADC 관련해서도 이슈가 굉장히 크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월드 ADC 아시아 서밋이 이 내일까지 인천 그랜드 하얏트에서 성황리에 진행 중이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자, 이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이전에 작년에도 굉장히 테마주로 한번 부각이 된 적이 있었죠. 이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똑똑한 항암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암세포 유도탄이다 이렇게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ADC 관련해서 이 역시나 리가켄바이오 가장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기대감에 약간 움직이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이외에도 Y바이오로직스부터 알테오젠 인투셀 또 ABL 바이오까지 관련주 꼽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 비파 테크놀로지 2025 사실상 이 반도체 관련해서 행사 중에 가장 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이 젠슨 황이요. 여기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비바 테크놀로지가 뭐지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우선 일정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이 미국의 CES 그리고 스페인의 MWC와 함께 글로벌 3대 테크 이런 전시회로 손꼽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창업 기술 박람회입니다. 자, 여기에서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해진 바는 없지만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기조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까지 계속해서 엔비디아 향 관련 이슈들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련주들 흐름 여기에 따라서 좀 움직일 가능성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이슈 관련된 섹터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이제 여름입니다. 요즘에 잠 벌써 뒤채우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11일
벌써 수요일이고요.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기사들 중에서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기사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톱 기사 2개하고 증권 쪽에 있는 기사 2개를 했는데 톱 기사보다는 증권 쪽의 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톱 기사 2가지를 먼저 나중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죠. 이데일리 오늘 증권면의 톱 기사인데요. 이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 4거래일간 6.4%. 저는 이 쑥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슝이라는 표현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대 정권 취임 이후에 4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뭐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의 허니문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고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좋겠죠? 보시죠. 4거래일 등락률, 파랑 색깔 막대 그래프가 그거고요. 옆에 빨강 색깔 막대 그래프는 한 달 등락률입니다. 자, 파랑 색깔 막대 그래프도 보시죠. DJ 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5.7%로 그전에 역대 가장 높았죠. 그 뒤에는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때 2% 조금 넘은 거 정도고, 김영삼 대통령 때는 마이너스 6% 가까웠죠. 대부분 플러스였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때 말고. 근데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4거래일 동안. 근데 이번에는 보신 것처럼 6.46%니까 역대 정부 중에서 취임 초 4거래일 동안의 상승률은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빨간색 막대 그래프 보는 김에 마저 보죠. YS 때 마이너스 1.5, DJ 때 마이너스 5.7,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마이너스 9.9%. 이렇게 진보 정권 때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정부 때는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 달 뒤에도 주가가 3%가 넘게 4%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때는 아직 모르죠. 이제 한 달 가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사실 이 전 정부 때 워낙에 상황이 안 좋았었던 거에 반작용,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죠. 그게 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유세 기간 동안에도 그랬지만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경제 안정, 경제 재건, 민생 회복 등등등 이 경제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되게 좀 답답해하고 걱정하던 부분들을 터치를 하는 이런 공약들, 이런 언급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좋아지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을 갖게 한 거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지금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을 했고요. 추경력이 바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적어도 1, 2차 합치면 30조 원이 훨씬 넘는 그런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경에서 지금 뭐 지역화폐, 요즘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뛰긴 합니다만 이게 결국은 실질적으로 국민들 지갑에 돈을 꽂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코로나 때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본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돈이 그 동네에서 이렇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장 그 해당 지역에서 그 돈은 그 지역에서만 써야 되니까 그 지역의 경제가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 지역이 서울 수도권도 있지만 지방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국이 골고루 경제가 좀, 특히 내수 쪽이, 또 특히 소상공인 쪽이, 뭐 이런 쪽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그렇게 우리가 재난지원금 같은 거 투입을 했을 때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정도 전후로 이렇게 오르는 그런 결과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기대감들이 다 모여서 여기에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른 거고요. 한 달 뒤에는 사실은 모릅니다. 단기 급등은 앞서 이제 DJ 때라든가 이때 사례도 좀 있습니다만 5%가 넘게 오른 다음에 다시 그대로 떨어진 거죠. 단기 급등은 사실 항상 급락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4일 동안에서 이렇게 6%가 넘게 올랐다고 그래서 한 달 뒤에도 이렇게 계속 오를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전에도 조금 올랐죠,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을 좀 감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따라가야 되느냐 멀어야 되느냐 이런 식에 대한 접근이 지금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요즘에 미국 시장도 분위기를 보면 좀 자신이 없죠. 뭐 오르긴 해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증권면 쪽 얘기 살펴봤고요. 오늘 탑 기사 두 가지 기사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쪽인데 하나그룹이 호주의 방산그룹이죠. 이 오스탈의 인수에 청신호가 이제 흘렀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이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그룹이 오스탈의 지분 인수하기를 시작해서 이제 9.9%까지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9.9%까지 지분을 늘리려고 하다가 경영진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해서 일단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이 미국 정부와 호주 정부의 승인 작업을 좀 추진을 해왔고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승인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 호주도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이제 이 청신호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내용이 좀 되겠고요. 표 한번 보시죠. 화면에서 나오네요. 하나그룹이 지금 19.9%를 이제 저렇게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남은 데가 타타랑 벤처스랑 존 로스웰, 이게 창업주들 이렇게 남는데요. 일단은 최대 주주가 되더라도 하나그룹이 원하는 대로 여기 호주 이 오스탈 이 회사를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처음부터 뭐 조직을 장악해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는 얘기가 일단 나옵니다. 이제 분위기가 정서가 뭐 최대주주가 됐다고 그래서 경영진 싹 갈아치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정서가 아니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하나그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마 차근차근 작업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저기 나오죠. 오스탈 인수 추진이 작년 2024년 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작년 4월에 인수 제안을 했다가 이제 리젝트가 된 거죠. 중단 통지가 좀 됐고 등등등인데, 일단 한화가 오스탈을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스탈이 호주 회사긴 한데 미국에 사실상 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를 2개나 갖고 있고요. 또 미국 내에서 군함 이쪽을 이제 군사 쪽으로, 국방 쪽으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화가 이 오스탈을 이제 인수를 해서 최대주주가 된다고 하면 이제 한화가 이제 미국과의 어떤 그런 특히 이제 MRO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군함을 직접 제조.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짓는 거니까 필리 조선소가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오스탈이 갖고 있는 조선소, 특히 이 조선소가 샌디에이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쪽, 이쪽을 관할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제7함대를 관할하는 그쪽에 이제 조선소가 또 있기 때문에 하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스탈의 최대주주가 돼서 이런 오스탈이 갖고 있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이 방산 조선, 특히 방산 쪽에 어떤 글로벌한 어떤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원화 스테이블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기본법을 발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하반기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미 대선 공약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전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규제도 낮아지고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 여기서 뒤처지면 이를테면 통화 주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이 얘기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 이제 가상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내 이 금융 당국의 이 입장이 굉장히 좀 규제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게 거의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이제 새 정부 또 대통령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지금 대통령이 된 지 나흘 만에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러니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접근하기가 좀 쉽게 만드는 이 규제를 좀 낮추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표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그러니까 몇 가지 제한되는 거, 특히 소비자들한테 나쁜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들 빼고 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가 되는 식이거든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감독 당국의 인가는 필요한 건데요. 5억 정도의 자기 자본만 있으면 되니까 웬만한 데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또는 카카오페이 같은, 요즘에 카카오페이가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죠. 원화 스테이블 때문에, 이 코인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 벽이 굉장히 낮췄는데, 대신 이제 이게 네거티브 규제라고 그래서 뭐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다 이게 아닙니다. 대신 아마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즉 투자의 안정성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아마 엄격하게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시작이 됐고요. 이게 이제 하반기에 제도화가 안착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아주 늦지는 않게 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좀 적극 육성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 이게 기대를 좀 해보게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통과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제도화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이 강세는 좀 단기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게 법안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세론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데일리가 NH투자증권에 의뢰를 해서요. 5월 달에 슈퍼개미들, 그러니까 자산이 30억 이상 되는 슈퍼개미들이 뭘 샀는지 보니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탑 1위, 그러니까 탑이 신한주주였습니다. 좀 의외죠? 한번 보죠, 표를. 이걸 먼저 보시는 게 나은데요. 국내 순매수 탑은 신한주주, 2위 삼성전자, 셀트리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코덱스 200 이렇게 쭉 되고요. 해외 쪽은 MSCI, ACWI ETF인데 저게 보니까요. 선진국과 이머징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골고루 투자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다음에 미국채도 역시 있죠. 애플 있고, 예, 국채들이 많네요. 그다음에 순매도한 종목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첫머리에 올라와 있죠. 사실 외국인이 SK하이닉스 굉장히 요즘에 많이 사고 있는데 국내 이 고액 자산가들은 거꾸로였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여전히 잘 나가는 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한국전력은 최근에 공공요금 이제 인상, 동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한국전력도 좀 미리 팔았고 이렇습니다. 내용이. 해외 쪽도 보니까 제일 많이 판 거는 테슬라 2배짜리 ETF, 이걸 제일 많이 좀 팔았고요. 근데 최근에 또 테슬라 주가가 좋네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순매수 신한주주가 1위였던 거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금융지주사들 중에서 제일 더 올랐더군요. 그래서 신한주주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왜냐하면 같은 기간에 KB가 7%, 15% 오르는 사이에 신한은 5%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 1, 2위를 지금 서로 아주 타이트하게 다루는 그런 위치인데, KB금융은 많이 오르고 신한주가 더 올랐으니, 그래서 이제 이 초고액 자산가들도 덜 오른 종목에 집중했다. 이게 좀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켓 비하인드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랠리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속에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9일부터 이제 미국,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데, 지금 관건은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의 수출 통제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밤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 상승을 했죠.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출 제재를 해제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 저 역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증시가 올해 2월 수준 S&P 500 지수 기준으로 6,000선,
그리고 이제 6, 7월은 이제 제가 서머랠리가 도래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이전까지 6,400선을 향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동인들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잘 진전될 거라는 그 기대가 반도체 기업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깨지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미중 런던 무역 회담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는 게 아무래도 성사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사실 관전 포인트는 뭐 간세율이 될 수도 있고 또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일부 첨단 산업에 대한 수출 통제 해제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중국이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사항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6일 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좀 히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했죠. 미국 네. 상대로. 네. 한정적으로 이제 풀긴 했었지만 긍정적인 합의를 하기 위한 어떤 복선 역할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G2 간의 무역 합의 특히 이번에 그 고위급 회담 전에 사실 트럼프 행정 서명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이 잘하고 있는 품목이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제재하는 부분들을 좀 반영이 됐거든요. 드론 같은 것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앞서서 이제 행정명령을 하고 나서 고위급 협상 중에 이제 카드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네. 선제적으로 좀 강하게 나왔다가 이 부분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주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데 자꾸만 중국에서 다른 걸 좀 내미는. 네, 그래서 네. 이제 드론과 같은 항공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풀어주려고 하는 면목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거라도 주면서 이렇게 달래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뿐만이 아니라 워낙에 좀 추진력이 강하고 또 될 때까지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파월 이 의장의 임기가 1년이 넘게 남았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 의장 후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파월 연준 의장 해임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꺼내들었기 때문에 저는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쪽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고 있는 발언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그 시그널로는 실질 정책 금리, 그러니까 정책 금리와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소비자 물가가 전년 정책 금리보다 낮아지는 흐름들이 이제 실질 정책 금리가 플러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던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 정책 금리와 실질 중립 금리를 봐야 되는데 실질 중립 금리는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 정책 금리와의 관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2.2%포인트 정도 스프레드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제약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트럼프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전월보다 오름폭을 줄여나갈 수 있는 동인들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공급층 요인.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자극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미국 가게도 그렇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가격 민감도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수요층 요인, 수요 감소가 전적으로 트럼프 관세 부과로 인해서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 드라이빙 시즌을 제외하고는 전년보다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그 기조가 바뀌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늦출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계속 했었던 상황인데 일을 안 했던 거죠. 지금 미국 경기 확장은 74%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게 26%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올해 취임하고 나서 예고보다 빨리 관세 부과를 꺼내들었던 이유는 장기 금리를 낮추고 달러 약세를 유도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진입할 여지도 있는 미국 경기 침체에 앞서서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 금리와 달러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예상보다 나쁜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장기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강가를 했죠.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든 것 자체만으로도 장기 금리가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잘 인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월 전 의장은 임기를 안 채우는 게 저는 미국 경제를 위해서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지금 9월달 첫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어차피 6월은 동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FMC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안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월 달에는 좀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FOMC 이 금리 인하 시점을 지금 이제 9월로도 많이 예상하고 계신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7월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좀 빨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도 그러니까 조금 들어있고. 네, CME 패더치투를 보면 올해 9월달 첫 금리 인하 그리고 12월달에 한 번 더 해서 올해 2번 50bp 정도 인하한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9월이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도 아마 어느 정도 그거를 좀 참고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경제적인 이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상당폭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저는 6월 달에 하면 좋겠지만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이라도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게 그 전체적인 표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면을 좀 보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로 인해서 소비는 영향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 실질 정책금리와 또 중립금리의 관계를 좀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는 2.2가 아니라 어느 정도여야 되는 건가요?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가 2%이고 네. 4월 소비자 물가의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조금 더 그러니까, 올라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안정 목표 2%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네. 연준의 통화 정책은 CPI, 근원 PC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PC를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번 주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도 중요하죠. 금융시장에서는 주목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연준 같은 경우에는 5월 PC를 더 중요하게 볼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 기조 하에서 계속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이동평균의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계속 둔화되는 흐름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네. 연준조차도 계속 금리 인하를 미룰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CPI 지수가 내일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시장의 변곡점을 만들지 않을까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관세 말고 보복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카드를 지금 내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관세에 이어서 복수세까지 이 계획이 나오고 있다라면 새로운 혼란이 또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복세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닙니다. 일부에서 자꾸 5월 22일 날 하원 통과한 대목을 가지고 앞으로 미국 증시를 흔들 수 있다라는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하원을 통과를 했고 그리고 상원 통과 그리고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 보복세라는 게 결국에는 자본 관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네. 그 저희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디지털세 같은 걸로 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복세라는 부분들이 하원에서 이제 섹션 899 조항을 통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교육국 간 어떤 협상 카드로서 이 보복세를
건들려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의 일환으로 봐야지 이게 실제적으로 시행이 돼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시점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자본관세라고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디지털세 같은 것들도 좀 포함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조금 더 세세한 질문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심각한 이 균열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의 주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주가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예전만큼 주가가 상승하는 게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방법들은 낙폭이 가대할 때 매수를 했다가 일정 수익률 정도 확인된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이는 형태로 투자하는 게 가장 전략적으로 가장 맞는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 보시기보다는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중화시키는 기업으로 좀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부터 옵티머스 2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고 네. 판매가 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판매 가격이 $20,00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상당히 판매가 잘 되면서 시장 침투력이 상당히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할 때보다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런 시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테슬라 판매 량을 높인다고 하면 이제는 회복되고 있는 게 좀 확인되고 있거든요. 5월 같은 경우에도 아마 테슬라 신차 구입 후에 등록한 대수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 행정부 참여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시각이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어차피 이제 특별 공무원 신분이 끝났기 때문에 네네. 본업에 복귀한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 기업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7 종목들은 이제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 늘리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이 배당 소득세 35%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네네. 올해 그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어차피 한국은 보복세가 시행된다라고 하면 한국이 편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뭐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런 해당되는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좀 들어갔고 한국은 이제 배제된 상황이긴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지털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미국 기업의 피해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내년도 이제 보복세가 시행된다라고 하면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했을 때 특히 배당 소득세가 지금은 15%인데 연간으로 5%씩 4번씩 계속 올린다라고 하면 35%까지 충분히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 주식의 배당 부분에서는 이제 매력은 없어질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 시행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닷새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선 이후에 허니문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미국 증시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어차피 미국 증시가 7월까지 서브랠리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증시가 지금 같은 급등은 나타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정 지수를 계속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좀 한국 증시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가 앞으로 좀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숨고르기 국면에 좀 들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900선 목적까지 와 있는데 숨고르기 국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 2,700에서 2,750 정도까지는 단기간 좀 조정 압력이 좀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증시 급등을 놓고 참여하지 못했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시면 다시금 네. 또 매력적인 가격으로 한국 증시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는 그 흐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5월달 기준으로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동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기전자 쪽 매수 많이 했고 특히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그 관전 포인트가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합의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반도체 가격들이 앞으로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주 주가가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국면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6월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전체적인 전망 말씀드리는데요.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의 어떤 벤치마크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21년에서 2024년도 월간 평균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6월 달 평균적으로 0.9% 그리고 7월 달에는 평균적으로 3.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까지 서먼 랠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투자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은 어차피 트럼프 관세부가로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둔화될 수 있는 여력들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여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1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났죠. 근데 3월 말 추정치 대비 지금 실적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IT, 커뮤니케이션이 올해 1분기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주가의 복원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그 동인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2월 이후 4월 달처럼 큰 폭의 조정은 나타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얕은 저정이 돌아올 때마다 미국 중심의 비중 확대 전략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올라가면 유럽 증시는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차순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 그리고 최근에 AI 그리고 우라늄, 원전 그리고 양자 컴퓨팅 이런 대상들이 서먼 랠리 기간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또 통찰력 있는 분석을 주셔서 상당히 큰 경제부터 업황과 또 섹터 종목까지 좀 짚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가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